의료진들에 대해서 공격을 의도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응급실 진료실 폭력 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때마다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의사협회도 노력을 하고 국회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또 언론들에서도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벌 기준을 상당히 상향을 시켰고 입법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처벌 기준을 상당히 상향을 했고, 또 경찰청에서는 현장 대응 매뉴얼도 준비를 하고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형외과 의사의 피습 사태를 보면 실효적 대책을 아직 우리가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어떤 의사의 기본적인 의사로서의 전문가적인 책무이긴 하지만은 폭행, 살해 의도를 가지고 또는 어떤 심각한 상해 의도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를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도 그 지시 자체를 받지 않는, 지시 자체를 거부하는 환자를 의사가 계속 진료할 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상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을 의료법상에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진료 거부권을 확립을 하자. 그렇게 되면 그것이 폭력을 행사하다든지 의사의 정당한 치료를 위한 지시를 부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의 안전, 의료인의 안전, 의료진의 안전을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환자들의 바로 안전, 또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외과 의사 피습 사건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환자가 계속해서 부당한 진단서 등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모든 진료과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단서 등 의학적 소견 증명서하고 그 다음에 진료 기록부 이런 것들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변조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네 번째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어떤 탈출로라든지 대피 공간 이런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나마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가 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금속 탐지기에 보안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할 것이다.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이유는 이번 설문에 응한 2,034명 중 1,455명으로 71.5%에 달했습니다. 환자 보호자 등으로부터 당한 폭언 또는 폭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체 설문에 응한 의사 가운데 약 15%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피해 수준이 최대 어느 정도였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신체적 피해, 즉 부상의 이른 비율이 10.4%였습니다. 심지어 중증 외상이나 골절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그중에 있었습니다.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엉망사고입니다. 1년에 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발하고 있는 의사회원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폭언과 폭력을 경험한다 50%. 매달 한 번씩 겪는다는 비율도 9.2%.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한 이유 가장 높은 것은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등 서류 발급 관련된 불만들도 상당히 높았죠. 선생님께서는 의사에게 진단서 허위 작성을 요구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고 하면 거의 설문자의 거의 99% 정도의 의사들이 허위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일종의 특별법이 현장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절박한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적이 있는가? 대응한 경우는 28%.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68명. 응답자에 대해서 실제로는 10%에 불과했습니다. 90%가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가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의 설득 또는 권유로 인해서 의사 본인이 고소, 고발 등을 취하한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피의자의 사과나 요청에 의한 취하, 사법 절차 진행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한 취하까지 합치면 처벌에 이르지 못한 경우 74%가 바로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즉, 반의사 불벌죄라는 조항이 처벌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각한 폭력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반의사 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진료를 보기에 내원했다는 의사람이 67%나 됐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상당한 어떤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환자가 이전에 나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진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대부분 의사들이 나한테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다시 내원을 했을 때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가 분명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진료 거부권 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환자들의 그런 어떤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환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폭행 또는 폭언 이런 것이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들을 사람들이 점점 인식해 갈수록 아마 분명히 어떤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의 총량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진료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또 진단서, 소견서, 진료 의뢰서 등등 여러 가지 진단명이 들어간 의학 소견 증명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허위로 작성하게 되다가 이런 요청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 자체가 심각한 사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입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지속적으로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